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들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리산 부근과 일부 남해안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려 마지막까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으나 오후 6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한편 중국 해상에선 제6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우리나라를 지나지는 않지만 비구름대에 수증기를 공급해 장맛비를 더 내리게 할 걸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장마가 오늘로 49일째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호우특보는 일단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뒤 모레부터 다시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의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휴가 중에 무리한 작업에 나섰다 숨진 춘천시청 이모주무관의 가족들은 누군가 작업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고양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서울 남대문 시장 케네디 상가에 이어 인근 중앙상가로까지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상가 방문자들에 대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속보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2달 동안 300여 차례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의 이름이 30여 차례 넘게 적시됐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오늘로 49일째입니다. 가장 길고 가장 늦게 끝나는 장마 기록을 동시에 세웠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지방 장마는 지난 6월 24일 시작됐습니다. 유난히 길게 이어지고 비도 많았는데 결국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기존 최장 기록은 2013년에 49일. 그런데 올해는 벌써 49일이 됐고 아직 장마는 진행 중입니다. 내일이면 사상 최초로 50일을 넘고 기상청 예보대로 16일까지 장마가 이어지면 54일로 신기록이 세워집니다. 가장 늦게 끝난 장마 기록인 1987년의 8월 10일도 동시에 경신됐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긴 장마는 올해 나타난 북극과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7월 하순쯤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북한으로 밀어올리며 장마가 끝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극의 이상 고온으로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밀려오며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을 막아 무더위 대신 비가 계속된 것입니다. 북쪽 공기가 워낙 차다 보니까 밑에 고기압이 올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 기간이 이제 제일 길고요. 또 장마도 제일 늦게 끝나고 강수량은 이제 끝나봐야 집계가 되겠습니다. 강수량도 아마 가장 많지 않겠느냐. 휴일인 16일까지 이어지는 막바지 장마는 주로 수도권과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내리겠습니다. 특히 주말에 또 한 차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오늘 새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천에서 김포로 가는 북항터널 3개 차로의 통행이 4시간 동안 통제되면서 출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토사가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멈춰선 운전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차에서 내려 복구 작업을 지켜봅니다. 도로는 낮고 위에 그 옆에는 조금 높은 그런 이렇게 경사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그 흙이 비가 오니까 이제. 토사가 도로를 덮친 건 새벽 5시 10분쯤. 밤새 인천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천 김포고속도로 김포 방면 8.5km 지점에서 도로 옆 경사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30m 간격으로 두 곳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순찰차에도 토사가 쏟아졌지만 차량에 타고 있던 순찰 요원 2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덮치면서 차를 확 밀었나 봐요. 집중적으로 그거에 뭐 깔리거나 이런 부상이 아니라 약간 밀려서 어지럼증. 인천 김포고속도로 사무소는 3차선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출근 시간대 사고 현장 부근에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4시간이 지나서야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진 서울에서도 한강 수위가 다시 높아져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나들목과 개화 육관문 방화대교 남단 하부도로 양방향 통행이 금지됐고 동부간선도로도 한때 모든 구간 진입 램프가 통제됐다 풀렸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경기도 안성 지역도 가보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경기 남부 지역에 쏟아진 비로 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복구 작업이 쉽지 않은 데다 산사태 위험까지 커지면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비닐하우스 수십 동과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하얗게 썩어 있는 콩과 열무가 빽빽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1년 농사를 망친 겁니다. 물이 여기까지 채웠었어요. 이파리만 여기 조금 남은 거야. 아휴, 여름 내 해서 풀 매서 갖고 왔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심은이 하나도 없어. 일중면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피해만 53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70여 개 면적에 달합니다. 일부 농민들은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밭을 갈아엎었지만 희망의 빛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된 비로 땅이 마르지 않아 작물을 새로 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중면에 있는 한 파밭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이 밭이 모두 물에 잠겼었는데요. 여전히 밭 고랑 사이에는 물이 잠겨 있고 남아있는 파들은 모두 누렇게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 일대는 산사태 위기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일 옆마을인 죽산면에서 산사태로 양계장이 붕괴하면서 50대 주인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지금까지 안성 지역 93곳 64헥타르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다 잠기고 산사태 나고 대피는 이제 저희 대피 시설에 이제 다 나눠서 거의 한 160여 분 정도?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오는 일요일까지 예보돼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 최북단 철원 지역입니다. 지난 열흘간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군 당국이 지뢰 탐지에 나선 가운데 하천 범람 피해를 겪는 민통선 이북의 마을은 주민 전체가 이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탄강이 넘치며 사흘 새 2번 물에 잠겼던 마을. 살림살이가 거리에 둥둥 떠다닙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졌습니다.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도와주고 열심히 쓸고 닦지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못 쓸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그나마 건질 것만 한쪽에 모았습니다. 생전 처음 겪은 물난리에 가족들은 병원이며 밭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안은 난장판, 방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원래 방이 정상적인 방이 있었어요. 콘크리트 이런 방처럼. 근데 방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살 곳을 아예 잃은 주민도 280명이 넘습니다. 어르신은 며칠째 이어진 체육관 생활이 갑갑합니다. 바깥에 못 나가니까 내가 꼭 여기만 있어야 되니 갑갑하죠. 철원의 대표 명소 직탕폭포는 황토빛 급류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현무암 협곡엔 예년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기록적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곳 철원군 동송 지역의 경우 지난 열흘간 누적 강우량이 1000mm가 넘었습니다. 철원군 1년 평균 강우량의 70%가 넘고 좀 가물었던 지난해보다는 100mm 이상 비가 더 내린 겁니다. 민간인 통제선 인근 지역은 논이며 밭이며 군 병력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실됐을지 모를 지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천 범람의 지뢰 유실까지 아예 마을 전체가 이주를 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96년과 99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물에 잠긴 민통선 이북마을. 진흙밭 비닐하우스는 치워도 끝이 없고 정들었지만 힘겨운 마을 현실에 주민들은 떠날지 아니면 견딜지 고민입니다. 가긴 가야지. 맨날 물 벌써 세 번째인데 이제 남들 가면 따라가야지. 늙어서도 따라가야지. 일주일 넘게 수마가 집어삼킨 철원평야 하천 범람과 대피 이후 힘겨운 복구와 마을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걱정만이 남았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남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황강이 흐르는 경남 합천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됐고 소와 돼지 수천 마리가 폐사하거나 쓸려 내려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른 키높이까지 물이 들어찬 대형 축사. 고무보트를 타고 축사로 들어가 겨우 고개만 내민 소를 구해냅니다. 축사에 다가가는데 카누까지 동원했고 사람이 물에 직접 들어가 고삐를 잡습니다. 겨우 물 밖으로 나온 소, 축 처진 소를 중장비까지 동원해 끄집어냅니다. 카누 하신 분들은 배를 가져가지고 소를 머리에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또 땡기내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소 마리수에 비해서는 구출을 상당히 많이 한 편이고. 수많은 시골 주택도 덮쳤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할머니는 망연자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거 내 혼자 이래 사는데 어떻게 이걸 취하고 어떻게 밥을 해먹고 있고 싶어서 엄두가 안 나요. 합천을 가로지르는 황강 하류에서 물난리가 난 건 지난 8일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때입니다. 합천에서만 400헥타르가 넘는 논밭과 비닐하우스 300동, 주택 63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축사 8곳에서 소와 돼지 2,700마리가 죽거나 쓸려 내려갔습니다. 합천군은 황강 상류 합천댐에서 갑자기 방류량을 늘린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집중호우 때 많은 비를 담수를 못하니까 많은 양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합천의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기준에 맞춰 물을 흘려보냈다고 반박합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로부터 저희가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수문 방류를 시행을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집중호우로 합천 지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합천 황강 지역에서 발생한 물난리 원인을 둘러싼 책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해로 떠내려간 소 가운데 한 마리가 경남 밀양의 한 들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남 합천에 있던 소가 급류에 휩쓸려 밀양까지 무려 80km를 떠밀려 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져 유난히 푸른 들판에 소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고향은 멀리 떨어진 경남 합천입니다. 평화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합천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로 일대가 물에 잠겨 소와 돼지 수천 마리가 죽거나 유실됐던 그 지역입니다. 이러다간 내 소가 축사에 갇혀 꼼짝없이 죽겠다 싶었던 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통에 물살에 떠밀려 밀양까지 와버린 겁니다. 물길을 따라 흘러온 거리만 무려 80km. 차를 타도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마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와 소방당국이 소 귀에 붙은 이름표에서 고향을 확인했고 119에다 신고하고 또 축산계에다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확인을 하니까 소가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를 왔죠, 여기까지. 군청 직원이 직접 출장을 나와 소를 무사히 주인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아직 떠돌고 있는 소가 태반이지만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돌아온 소가 있다는 게 주인 눈에는 기특할 따름입니다. 물도 깨끗하고 방역도 철저히 해서 애지중지 잘 보살피고 안 아프게 끝까지 키우고 싶습니다. 절망적인 피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분들에게 기적 같은 로빈슨 크루소의 귀환이 작은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7일부터 최고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전북 지역에선 사흘째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더위와 악취 또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멀리 섬진강 제방 복구 공사 현장이 보이는 축사. 이곳에서 키우던 소 130마리 가운데 절반이 폐사해 휑한 분위기 속에 마당에는 죽은 소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지붕 철판에는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 살아보려던 필사적인 발굽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축사를 나와 논과 밭에도 아직 수습되지 않은 소 사체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안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소 사체가 안에 들어있을 만큼 현장은 아비규환입니다.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골목골목마다 아직 치워야 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많은 물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모순되게도 이제는 마실 물은커녕 씻을 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이 팔팔 나와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빨래도 못하지, 그릇도 못 씻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자기 대신 구슬땀을 흘리는 젊은 군 장병들의 야무진 손길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을 못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워주고 이렇게 다만 한 2, 3일이라도 후에 2, 3일 후에라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지. 그러면 언제 갈 줄을 몰라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6천 명이 현장을 다녀간 전북 남원 수해 현장. 지금 같은 추세라면 복구 작업에 최소 일주일가량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현장 여건이 열악해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 6일 폭우 속에 춘천 의암호에서 작업을 하다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당시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 그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거친 물살 속에 뭐하러 작업을 하러 갔는가를 이제 머릿속에서 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고의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사고 발단이 된 인공 수초섬은요, 춘천시가 14억 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완공 전이라서 제작업체가 맡고 있었습니다. 전복 사고 발생 1시간 전, 그러니까 오전 10시 37분쯤에 인공 수초섬 업무 실무자로 휴가 중이던 춘천시청 8급 32살 이모 주무관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며 지원 요청하는 업체 관계자의 연락이었는데요. 업체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현장에 있는 직원이 이 사람이 이제 담당 이사니까 총괄 그러니까 여기다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뭐 현장이 지금 긴급하고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해달라. 구조 요청이? 아니 뭐 지원 요청. 지원 요청이지. 네, 이어서 이 주무관이 10시 46분과 51분 이어서 이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았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또 추가적 설명 들어보시죠. 제가 좀 지금 사람 들어가는 게 위험하니까 좀 사람이라도 좀 어떻게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후 이 주무관은 평소 이 호수 부유물 제거 업무를 감독을 했는데 함께 근무한 5, 60대 기간제 근로자 5명에게 추가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정에 올라탔습니다. 전복 사고 당시 정황도 일부 확인이 됐는데요. 실종자 가족과 유족에게만 공개된 사고 현장 CCTV 분석 결과 철수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수초섬 옆에 있던 업체 보트를 경찰 순찰정이 구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순찰정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이 됐고요. 배에 있던 이모 경위와 이 주무관을 구하려고 시청 행정선이 다가갔다가 순식간에 함께 사고로 휘말렸습니다. 네. 예, 한 명은 구조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4명이 숨졌고요. 현재 남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춘천시와 유족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30일 인공 수초섬이 공사 중지인 상태였다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작업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수초섬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인데요. 춘천시는 사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서 당시 주무관에게 보고를 받은 담당 계장이 수초섬이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고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 반장에게도 얘기하려고 4차례 걸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모 주무관 유족들은 이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주무관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다칠 것 같으니 오전에 나가지 말자고 하시거든요 라는 이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하시거든요 라는 말 자체가 이 누군가에게 듣고 전달하는 것이라는 게 유족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휴가 중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 현장에 나갔겠느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했습니다. 또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현재 실종된 그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들 입장도 비슷합니다. 원래는 하천 부유물 수거 업무를 맡은 이들이 지시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고 당일에 수초섬 고정 업무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애당초 수초섬 작업 지시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그것을 빨리 지원하라고 한 또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도 문제가 되고 경찰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의암댐 주변에 설치된 현장 CCTV 그리고 구조자의 휴대 전화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관계자와 춘천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보수단체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시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이재수 춘천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한때 올라오기도 하면서 이번 사고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어떤 재해 상황에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사고입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 여름 장마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올해 같은 상황은 처음입니다. 내 평생에 처음이에요. 재난 영화 속에서만 보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좀 되게 아비규환 같았어요. 전쟁터 같기도 하고. 오늘 국무회의는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해 현장에 나간 장관들이 직접 설명하는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로 열린 국무회의. 수해 지역 주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화면으로 연결됐습니다. 느닷없이 큰 물난리가 나갔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제1순위로 해서 정말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하루 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고 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전남과 경남지사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침수된 농경지 중에서 지금 현재 약 3분의 1은 퇴수 작업이 완료됐고 오늘 중으로 나머지도 물 빼기 작업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복구 현장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고창, 환경부 장관은 대청댐, 해양수산부 장관은 목포, 국방부 장관은 철원에서 복구 상황을 기자처럼 생중계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에 우리 장병들이 지금 현재 지뢰 탐색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오래 지속된 장마로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추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연 이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면서 이제는 신속한 복구에 범정부적 역량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정치권은 장마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한 해에 4차례나 추경을 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에는 극렬히 반대했던 통합당이 이번에는 4차 추경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 민주당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가를 덮친 흙을 퍼내고 빗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정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 민주당은 2006년 이후 15년째 동결된 피해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피해 보상과 또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들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물가나 또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가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집권 여당으로서 또 빚을 내 추경을 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3%로 올라선 가운데 현재 2조 원대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단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현재 예산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수해 현장을 돌며 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통합당도 재난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긴급재난구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바꾸어서 피해 한도를 100만 원, 상공인 2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고 다만 추경 필요성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에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수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충당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내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추경이 결정된다면 한 해만 4차례 추경이 이루어지는 건 무려 59년 만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을 계속 방류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유관기관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환강댐 위쪽의 댐 2개가 붕괴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필승교의 수위가 어제 저녁 9.2m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임진강의 수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민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제주 산간과 경북 김천, 전북 장수, 충북 보은 등 곳곳에 시간당 20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충청과 경북 지방은 점차 비가 그치겠고 그 밖에 남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은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직 피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또다시 강한 비가 내려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피해 복구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강원과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강릉 26도, 광주 26도, 제주도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강릉 33도, 대구 35도, 광주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중서부 지방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3명 늘었습니다. 학력인증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접촉자들이 집단으로 감염된 겁니다. 부산시는 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800명이 넘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174번 환자가 다니는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 부경중학교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장년층이 다니는 학력인증 교육기관입니다. 방역당국이 이 환자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아 같은 반 학생 16명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같은 반에서 환자가 6명이 나왔지만 누가 어디서 먼저 감염됐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부산시는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800명이 넘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도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은 혹시 모를 그 환경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고. 학생 가운데 한 명인 부산 182번 환자 접촉자 검사 과정에서 가족 3명이 감염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각각 어린이집 원장과 개인사업과 고등학생으로 방역당국은 해당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대해서도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는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등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시설과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확진 환자 4명이 나온 영진 607호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4명도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고 해외 입국자 1명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온천교회 집단 확진 사례 이후 부산에서 2자릿수 환자가 나온 건 처음이어서 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2달 동안 30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의 이름이 30여 차례 넘게 적시됐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는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면서 벌인 범행 과정이 시간순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범행 시기를 한동훈 검사장과 부산에서 만난 직후인 2월 14일쯤부터 MBC의 보도 움직임을 포착해 취재를 중단한 3월 22일쯤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협박성 편지를 5차례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모 씨와 3차례 만난 과정이 상세히 적시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요구했지만 지 씨의 비협조로 취재가 무산 위기에 처했던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막 내가 있음으로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 결과는 그렇다고 하지만 전혀 어떤 네트워크 없이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찰의 선처 약속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보가 어렵다는 취지인데 그러자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의 발언이란 걸 강하게 암시하며 제보자에게 직접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거라거나 검찰을 연결해 줄 수 있다. 또 수사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인 범죄정보기획관실에 접촉하라고 말했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된 한 검사장의 발언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이거는 그래도 좀 검사장님 그분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또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앞서 녹취 파일까지 언론에 공개됐던 이른바 부산 녹취록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미 알려진 그거는 해볼 만하지란 발언 이외에도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란 한 검사장의 발언도 공소장엔 추가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전 기자 공소장엔 한 검사장의 이름이 30여 차례 넘게 등장합니다. 또 전화통화 15차례를 포함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는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327차례로 특정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둘 사이 나눈 대화나 메시지 내용 대부분을 직접 확인하진 못하면서 공모관계는 입증하지 못한 채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의 실체는 앞으로 이 전 기자의 재판 과정에서는 물론 한 검사장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여전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2달 동안 무려 300여 차례 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제를 이제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취재에 돌입한 이후 한동훈 검사장하고 2달 동안에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가 327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기자가 구속 기소되면서 그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 사실을 적시를 한 겁니다. 네. 뭐 횟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랍다고밖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예. 사실 뭐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담당했던 검사와 기자들이 여러 검사들이 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예.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사람의 기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많은 횟수를 뭐 결코 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검찰 취재를 몇 년 하면서 검사들하고 악수를 한 걸 다 합쳐도 300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카톡방에 대화가 네, 아닙니다. 이걸 갖다 셌다는 게 아니라 카톡이 연락이 한번 가서 대화가 되고 또 연락이 와서 대화가 되고 이게 300번이 넘는 거죠. 327번이었고요. 저는 또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반 통화 말고 이제 보이스 톡이라고 해서 메신저 서비스 내에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는 뭐 해외에 있는 사람이랑 전화를 할 때는 통화 요금 같은 게 부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걸 쓸 이유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이거 누가 그거를 왜 일반 통화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신저 서비스 내에 있는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로 통신을 한다는 것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생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결국 그렇게 했었을 때 이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에 수사 실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인사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수사라는 게 없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기자가 왜 이렇게 많은 연락을 부산에 있는 고검의 차장검사와 주고받았을까? 이거는 뭔가 뭐 일상적인 상황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거죠. 뭐 취재 기자와 이제 취재원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형님 동생 하기도 하고 지방에 발령받아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뭐 회 먹으러 내려와 술 한잔 살게 이럴 수도 있고 늘 연락을 주고받긴 합니다만은 그걸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톡으로 또 뭐 이것저것 섞어서 300번 넘게 조금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은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은 계속 등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30여 차례가 등장을 하고요. 사실 이제 단순하게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말씀 나눴던 그 300여 차례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시점에 이렇게 집중이 됐는가도 한번 검찰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단순하게 뭐 하루에 몇 번씩 해서 평균으로 해서 다 합산하니까 300여 번인지 아니면 뭔가 중요한 시점에 뭔가 검찰에서 어떤 활동이 행위가 있었고 이정 기자가 뭐 이철 전 벨로인버스 대표 측과 만났다거나 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집중이 돼 있다라면 더 조금 더 의혹이 짙어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철 전 대표 측을 만나러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통화가 집중돼 있고 만나고 와서 또 통화가 집중되고 하면은 그 통화는 결국은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통화가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는 있겠고요. 그런 연락이 좀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알렸던 제보를 했던 그러니까 이철 전 밸류인버스트 대표를 이 대리에서 만났던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이 진술이라든가 기록을 남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동재 기자에게 더 이상은 더 만나서 얘기할 게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전 기자가 통화를 길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조금 더 진전된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는 식의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 이정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도 신라젠에 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 이동재 전 기자와도 그 얘기를 가지고 대화 나눈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만큼은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327회에 서로 연락 주고받았다는 것은 통신 사실 갖다 확인해 달라고 이제 통신사에 요청을 한 거겠죠. 그 횟수만 이제 넘어온 거겠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메신저 서비스는 통신 기록으로 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통화 같은 경우에는 15번 전화 통화했다라는 것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는데 이 메신저 서비스는 이 통신 영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은
뭐 압수수색, 별도의 압수수색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아마 찾아냈을 수도 있는데 차례를 특정을 했다는 것은 내용은 파악을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대나 이런 것까지는 다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비밀번호를 얘기 안 해주고 안 풀어주니까. 예, 지금은 이제 몇 번 이 그 메신저 서비스의 보안 문제 또 이게 사생활 비밀보호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 업체 측에서도 서버에 내용을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걸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내용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재판정에 가서 존경하는 판사님, 이 300 몇 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보시면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나요? 안 되겠죠? 그걸로는 아마 영장을 발부하는 데까지는 이 많은 증거 자료가 된다. 이건 충분히 의심해서 수사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다만 그걸 가지고 강요 미수에 대한 공모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기자 쪽 사람 아닌 이 기자 쪽과 접촉했다는 이쪽 이철 전 대표 측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한 이제 MBC 기자, 뭐 변호인 다 합치면 검찰에 다 가서 조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도 사실 이제 그 지난번에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나서 또 뭐 몸싸움 같은 것도 있었고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이제는 우리 쪽에 의심이 없으니 오히려 이거를 의혹을 제기한 쪽이 일종의 또 다른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가 아니냐. 그런 이 부분의 수사를 해달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뭐 이철 전 대표 측도 한 3차례 정도 그리고 제보를 했던 대리인도 4차례 정도 그리고 담당했던 취재의 기자, MBC 측의 기자 같은 경우도 검찰에 2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했고 또 본인이 그 가운데서 검찰 측에서 뭔가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현 정권의 인사들, 뭐 현 정권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과의 통화 내역 이런 것들도 다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한 검사장 측에서도 이 내용 정도를 왜 그 제출을 못할까, 안 하는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은 분명히 남는 거죠. 이제 기자가 뭘 취재 보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판사 앞에 가 섰을 경우 판사가 누구한테 취재했는지를 익명으로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판사가 재판정에서 재판부한테는 얘기를 하라. 이게 지시를 했는데도 안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가끔. 근데 만약에 이 경우도 한동훈 검사장한테 그때 내용이 뭔지만 일단 좀 제출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물론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취재원 보호권이라는 권리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건 인정되지 않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거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따로 별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전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검찰에서 그거를 집행하는데 거부했던 사례를 좀 찾기가 어렵죠. 이 사건과 이제 크게 대비되는 게 조국 전 장관 사건입니다. 이때는 뭐 온갖 검찰과 기자들이 다 그냥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면서 뭔가를 찾아내고 그랬던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자녀에게 접근을 했거나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압박을 가했던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무슨 이유에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딸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에 관해서 지난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명백하게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지금 대응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혼자 있는. 그러니까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밤늦게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가 뭐 불쑥 찾아가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랑이 오는 과정에서 다치게도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거침입과 또 폭행 치상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거고 아마 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은 내용들이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래서 그 가운데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참 좀 답답합니다만 그런 것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는 부분이라도 추후에라도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는 게 필요할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그때 나왔던 기사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또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언론도 언론의 역시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유는 네.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사실 보도할 자유는 뭐 언론에게 어느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만 취재할 자유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조심하라고 늘 강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사칭을 하면 안 된다든가 누구를 압박하거나 협박하면 안 된다든가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든가 오히려 취재는 자유가 아니라 조심조심해야 될 책임 같은 것이 더 무거운 행동인데 자 조국 전 장관도 아마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모양인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거라도 가지고 언론개혁에 어떻게든 불쏘시개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지금도 재판도 계속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검찰개혁 못지않게 언론개혁 역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또 얘기도 해왔었고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선례를 좋은 선례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처음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 측의 문건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끄러움 없는 판결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동원 대법관이 계단으로 올라 법정으로 향합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현직 대법관으로는 사상 첫 증인 출석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보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정의롭게 공평하게 잘 판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1심은 헌재의 결정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어 소송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당시 대법원 수뇌부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 임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통해 대법원 측 입장이 담긴 문건을 이 대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증언대에선 이 대법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전 실장이 식사를 마친 뒤 관련 문건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10쪽 내외의 문건엔 국회의원 지위 확인이 사법 판단의 대상인지 등이 적혀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건을 받고는 불쾌하게 생각했다며 판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해당 문건을 읽었다는 점은 면목이 없다면서도 당시 판결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고 재판 거래가 아니라는 소신도 여전하다면서 개개의 사건에 대해 법원 행정처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노정희 대법관도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벌써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는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 8일 밤에 서울 강남 대로변에서 벌어진 여성 2명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 지난 8일 새벽이었죠.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여성을 때리고 달아난 뒤에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가 여성 3명을 더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논현동 일대의 CCTV를 분석해 처음으로 피해를 신고한 2명 외에 피해 여성 3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추가로 조사한 이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들이 업체에서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를 속였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양한 의류 제품을 추천했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이른바 내돈내산을 적극 홍보했던 만큼 광고, 협찬 없는 솔직 후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헬로우 베이비들, 오늘은 슈스스의 내돈내산 편한 슈즈 하울! 그런데 사실 광고비를 받고 촬영한 후기로 밝혀지면서 구독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짜 내돈내산이었으면 믿고 따라 살 일도 없었을 거란 겁니다. 정보들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채널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별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던 다른 유명 유튜버들도 뒷광고 논란에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실제 조사 결과 유명인들의 광고성 게시글 가운데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은 건 10건 가운데 7건 꼴입니다. 이에 뒷광고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현행법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광고성 후기를 가리키는 정확한 법적 개념도 없는 데다 관련 법을 적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건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뿐입니다. 이에 뒷광고를 한 유튜버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업체 요구를 받고 홍보성 추천을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유튜브 뒷광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지금의 광고 형태를 반영해서 법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적 처벌은 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튜브 등 SNS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만큼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광고 영역에서만 방송사들의 PPL에 준하는 규제를 하는 게 적절하냐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SNS 광고의 경우 광고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가가 오갈 수 있는 만큼 법적 다툼을 줄이기 위해 추후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뒷광고 논란이 거센 건 유튜브가 기존 방송과 달리 방송 제작자와 소비자 사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재에 앞서 신뢰 회복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잇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사로 사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용의 리더십으로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검찰이 지난달 재상고하면서 현재 다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이렇다 보니 재판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해 5월 특별 대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야권 정치인들도 현 단계에서 사면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광복절 태극기 집회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통합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패배를 분석한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백서에는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연이은 막말 파동과 공천 갈등,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모습과 반성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당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방역 조치가 효과적이었고 재정 지출을 늘린 경제 정책도 적절했다면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OECD는 지난 6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이번 달에 전망을 수정하며
역성장폭을 0.4%포인트 줄여 마이너스 0.8%로 발표했습니다. OECD가 37개 회원국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전망치가 높은 터키와 비교해도 4%포인트나 격차가 나고 다른 주요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OECD는 한국이 봉쇄 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고 재정과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유지해 효과를 봤다고 성장률 전망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흘러가는 등 금융 관련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직접 일자리 위주의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교육과 직업훈련 등으로 정책을 전환해 전반적인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라고 권해 보편적 증세를 검토하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이나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부문에 투자를 늘리라고도 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대신 위기 이후 반등 폭도 작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 성장률은 3.1%로 OECD 회원국 중 34위로 제시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러시아 등을 추가하고 싶어합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 헤이코 마스 외무장관이 독일의 입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힙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발칸반도에 불법적으로 저지른 군사개입 행위를 반성하고 시정 조치하지 않는 한 어림도 없다. 러시아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확대를 독일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러시아 때문입니다. 일본도 반대합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갈까 봐 싫은 겁니다. 일본의 보수 우익 언론은 독일 마스 장관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반대할 때는 일본이 모렴치하다고 한국이 난리를 쳤는데 왜 독일이 반대한다는데 한국은 가만히 있는가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당시 우리 언론 보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독일도 한국이 G7에 참여하는 걸 반대한다. 쭉 나가다가 세계 리더국 된다고 하더니 청와대가 머쓱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 독일로 갔습니다. 마스 장관을 만났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오늘 보도한 기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외무장관, 한국이 참석하게 돼 기쁘다. 강경화 장관 적극 참여하겠다.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의 참여를 매우 환영한다. 독일이 한국 G7 참가 반대했다고? 아니다.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어떤 언론은 자존심을 지켜보려는 건지 인정은 하는데 슬쩍 비틀어 쓴 기사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강경화 출장길 오르자 독일이 갑자기 G7에 환영한다고 의사를 비쳤다는 거고, 독일 G7 정상회담에 한국 참여 환영은 하지만 정식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점점점. 그다음에 트럼프 G7 대선 후로 연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G7에 우리가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결국 독일이 찬성한다고 해도 어차피 G7 확대는 물 건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거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도대체 왜 자기 나라 잘 되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1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10대들의 감염이 크게 늘었는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전국대회에 18번이나 출전한 축구 명문 리쇼대 쇼난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선수들 사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해 조용한 지방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만 91명, 교직원 등을 포함하면 96명에 이릅니다. 나머지 학생과 교직원 등 약 200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역 의료 환경이 열악해 감염자 중 33명만 입원했고 나머지는 기숙사에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40程度に抑えると、量を使った自宅療養をするという形で、医療、病院
への負荷を低減をしていくと。 문제는 이 학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이 학교 축구부가 오사카 등 3개 지역을 돌며 현지 학교와 원정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녀간 곳의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은 검사를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学校でしかも寮といったところで大規模な感染が生じ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重く受け止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 오사카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운동부를 중심으로 9명이 감염되는 등 최근 각지에서 10대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4월 3%에서 이달 5일 5.9%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無症状、軽症であることが多く、そういう感染者が高齢者や基礎疾患を持っているご家族に家庭内感染として移してしまうことが心配されます。 연일 30도 후반을 넘나드는 폭염에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 철저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6일부터 후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사전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훈련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훈련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군 당국은 예년과 달리 구체적인 훈련 일정과 규모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본 훈련 이전에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참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유사시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이 진행되지만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 본토와 주일 미군 기지 등에서 오는 증원 전력의 입국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미는 오는 2022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새로 창설되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을 3단계에 걸쳐 검증할 계획인데 1단계 기본 운용 능력은 지난해 마쳤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 매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습니다. 올해 훈련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군 당국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2813님, 코로나19 사태에 장마까지 걱정입니다. 복구 작업하시는 이재민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격려해 주셨고요. 예, 이어서 유튜브에서 박현준님, 수재민이 너무 많아 가슴 아픕니다. 속히 복구돼 정상적인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희민님이죠. 예, 이번에 합격 통지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요즘 취업 어려운데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정말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귀우림의 이 밤이 거치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그치고 내일은 덥다고 하는데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꺼내주진 못하겠지만 너로 가득한 맘 I miss you 이 밤이 거치기를 간절히 바래 어떤 말로 써내려가야 이 밤 너머로 너에게 닿을까 고민하다